지금 공간 사업으로만 총 돌고 있는 현금 흐름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1등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공부는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은 1등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1등을 안 해도 내가 10% 안에만 들어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세팅 비용 15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최대 뭐 80만 원까지 남는 경우도 있고요. 넉넉 잡아 뭐 3달에서 4달 정도면 회수가 되죠. 어릴 때부터 실행력이 좋으셨던 건지. 저도 뭔가 의심이 많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만약에 크게 잃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하지 않거든요.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면 실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다른 시력으로 앞서가는 리더들과 찐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찐대 맥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월급만으로 부족한데 투자나 창업 이런 걸 생각하면 뭔가 거창하고 겁부터 나는 그런 느낌? 오늘 그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풀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단기 임대와 여러가지 부업을 통해 본업의 수익을 만들고 계신 셀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업의 수익으로 월 1,000만 원 이상 달성하고 있는 셀매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업을 하시길래 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단기 임대랑 뭐 여러 가지 공간 임대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있고 뭐 오. 투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 외에도 공간 사업을 또 하세요? 네, 지금 단기 임대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셀매님을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저는 단기 임대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단기 임대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이제 합법 외도민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에어비앤비 말이 많으니까 완전 합법을 풀어가지고 에어비앤비를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 공간 사업으로만 혹시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간 사업으로만 총 돌고 있는 현금 흐름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사업으로만으로요? 네, 공간 임대 말고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같이 운영을 하고 투자해서 나오는 현금 흐름도 있고요.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 임대 그리고 에어비앤비 그 스마트 스토어 다양한 부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직장도 다니시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퇴근하고 네.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업이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부업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요? 사실 안 놀면 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노는 시간이 사실 없어요. 저는 네. 돈 버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돈 버는 거나 이런 부업에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네, 투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쁜데 다 할 수 있는 거는 공간 임대를 좀 이제 위임을 해서 자동화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업 말고 공간 임대는 뭔가 위임을 통해서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공간 임대라는 게 사실 처음에 세팅할 때는 뭐 물건 알아보고 수익성 분석하고 인테리어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세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소만 가끔씩 해주면 되거든요. 퇴실하면 청소해주고 이런 것들만 해주면 돼서 뭐 예약 받고 뭐 자동으로 메시지 보내주고 입실하고 퇴실하면 청소 매니저님이 가서 청소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위임을 하게 되면 이 위임 비용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써야 하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뭐 1박을 한 사람이 해다 치면 뭐 30일이면 30번을 또 청소 인력을 써야 되는 건데 그 감당이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1박 2일 머물고 퇴실하면 청소해주고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청소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데 단기 임대를 예로 들면 최소 일주일간 이용을 하고 사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더 긴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매일 청소를 안 해줘도 운영이 됩니다. 이게 단기 임대라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을 자야 네. 단기 임대로 인정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숙박업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네. 일주일씩 빌린다 치면은 4번밖에 청소를 안 하는 거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2주, 3주, 뭐 한 달, 2달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아예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동안은 뭐 가끔씩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서 좀 더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호점을 운영을 했을 때도 큰 리소스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업을 하시면서 본업도 이렇게 하시는. 그렇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할 수가 없죠, 운영을. 와, 신기하네. 혹시 그럼 단기 임대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단기 임대는 1년이 넘었고요.
지금 뭐 운영하다가 엑시트한 것도 있고 네,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또 오픈을 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네. 뭐 엑시트한 거 다 제외하고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몇 개를 운영하세요? 지금 에어비앤비 포함해서 6개 운영하고 있고요. 6개의 공간을 운영을 하신다고요? 네. 6개를 운영하는데 인력이 안 든다. 그쵸. 뭐 제가 시간이 되면은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이게 일주일 단위, 개월 단위로 빌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방을 빌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게 수요가 있나? 네. 실제로 돈을 그걸로 번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는 사실 금액이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주라고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40만 원을 주고 한 주를 쓸 사람이 있을까라고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수요가 있고 점점 그런 걸 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알았으면 진작에 썼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몰라서 못 쓰시는 거죠. 이런 수요들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고 점점 이런 342라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주일씩 머무는 사람들은 네. 왜 단기 임대로 가는 거예요? 숙박업체를 많잖아요. 네, 제가 운영하면서 왜 사용하시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여쭤보면은 인테리어 때문에 잠깐 오신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외국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거주하시는 공간을 찾은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병원 때문에 간병을 하려고 이렇게 주변에 오는 분들도 있었고요. 되게 이유는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일반적인 목적, 그러니까 생활의 목적으로 모텔이나 호텔을 가기에는 네. 심적인 부담도 생기고. 그렇죠. 불편한 점들이 좀 있어서 호텔이나 모텔에 한 4일만 살아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취사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네. 무조건 나가서 사 먹어야 되고 네. 시켜 먹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 사는 공간 같지가 않아요. 느낌 자체가. 그래서 내가 직접 거주를 하고 한 달 동안 살려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 집 같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운영하셨으면 네. 아마 경험이 많이 쌓이셔서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일주일씩 예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일주일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뒤에 일주일 또 예약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로스율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필수적으로 생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사실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빈 날짜는 수익이 안 나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해서 뭐 하루 이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그쵸. 숙박업이기 때문에. 그렇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워놓는 날도 있고요. 요즘엔 대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집을 스튜디오로 뭐 쓴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뭐 하루 단위로 대시를 한다거나 네. 숙박은 안 하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도 좀 채울 수는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수익성 계산을 할 때 그런 비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원하는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액션을 취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애초에 진입할 때 그 로스율이 생기더라도 이만큼은 챙길 수 있겠다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게 수익성 분석인데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익성 분석이 정확히 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쵸. 표현이 진짜 어려워 보여요, 있어 솔직히. 보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내 주머니에 얼마가 떨어지냐를 계산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기인데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 대비 돈을 얼마 벌 수 있고 얼마가 남고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계산을 해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놓고 수익이 안 났을 땐 어떻게 할 건지 뭐 수익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돈을 벌기 전에 어떻게 내가 얼마 남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노하우인데요. 공간 임대는 답이 좀 나와 있는 오픈북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쟁사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업체는 월세가 얼마고 손님을 얼마나 받고 있고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남겠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얼마나 더 열심히 빠르게 많이 조사를 하느냐가 결국 단기 임대 게임에서 승패를 좌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이 업체라는 게 내가 들어갈 장소에 경쟁업체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경쟁업체들은 이미 많이 있고 그쵸. 그 업체들이 가격을 노출을 해놨고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해서 저희는
좀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하는, 여기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경쟁사를 분석해서 내가 가져갈 파일을 미리 계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모든 사업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귀찮아요. 왜냐면 되게 많은 매물들을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저도 되게 간사해서 쉽게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성 분석만큼은 최대한 다양하게 많은 매물들을 검토하고 진행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예약 현황을 보면서도 얼마나 여기에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익성을 분석을 하고 네.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대박이다. 그럼 무조건 이기는 게임만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지 않는 게임을 저는 좋아해서 제가 지금까지 1등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공부는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은 1등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1등을 안 해도 내가 10% 안에만 들어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기려고 하진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지지 않는 게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타일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시장에 진입해서 무조건 1등을 한다라는 분이 있고 저는 적당한 수준에서 여러 개를 좀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게임, 재밌는 게임을 또 찾아서 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는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80점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노력을 하면 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80점에서 1점, 1점 올리는 건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80점까지 끌어올려 놓고 그걸 자동화시킨 다음에 또 다른 것을 80점 끌어올리고 이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너무 흥미롭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사실 저는 아직까지 1등 하고 싶거든요.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욕심 없으신 분이 무슨 월천을 벌어요. 더 벌어야죠. 아까 제가 1등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되게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업들을 도전을 해봤었어요. 사실 온라인 쇼핑몰도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쇼핑몰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었어요. 월 1,000만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었는데 네. 그 이상으로 가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 정도 수준까지 하고 뭐 블로그도 해보고 뭐 전자책도 팔아보고 그나마 단기 임대가 제가 투입한 시간이나 노력 대비 그리고 저의 어떤 성향과 또 맞아서 좀 성과가 좀 빠르게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이 말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단기 임대를 도전을 했을 때 좀 성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꼭 하나씩은 좀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단기 임대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네. 아까 경쟁업체들을 분석하고 내가 잃지 않을 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경쟁업체가 많잖아요. 엄청 많죠. 지금 33M2에만 거의 매물이 2만 개, 3만 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엄청 늘었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어떤 특정한 섹터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경쟁사를 분석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요랑 공급을 봐야 되거든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 내가 여기 시장에 진입을 해서 충분히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정량적인 기준 같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네. 저는 그 기준에 이제 부합이 되면 여기는 이제 임장을 가서 매물을 찾고 계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 기준이요? 살짝 일단은 수요를 판단을 하려면 어떤 걸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수요를 판단하려면 이익률 봐야죠. 그쵸. 네. 정답입니다. 좀 잘 아셔가지고 바로 나오신 것 같은데 예약률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이 차 있다. 그러면 여기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공급이 10개인데 한 두세 개만 그렇게 차 있어. 그러면 여기는 잘 되는 데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에 내가 진입을 했을 때 1등을 하면 괜찮겠죠. 근데 저희는 1등이 하는 게 전략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반 이상이 그런 식으로 예약이 차 있다. 근데 예약이 안 차 있는 매물들을 봤더니 여긴 인테리어나 사진이 조금 아쉬워. 그러면 내가 진입해서 인테리어랑 사진을 좀 예쁘게 하면 적어도 5등, 4등은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을 찾는다고 했을 때 지도를 딱 보면 매물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금액으로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여기를 들어가서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내 매물이 경쟁력이 있을까? 라고 판단을 했을 때 당연히 없겠죠. 그럼 저는 이제 강남을 패스를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화곡 쪽을 봤는데 저희 경쟁사를 찾았어요. 그 경쟁사가 예약이 잘 돼 있겠죠. 한 달, 두 달이 차 있어. 그러면 그쪽 주변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공급이 몇 개 정도 있구나.
그래서 그 매물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경 500m까지 네. 쭉 보는 거죠. 그거를 다 이제 클릭을 해보고 거기에 예약률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더 싸고 여기랑 더 가깝고 뭐 인테리어 잘 돼 있다라고 네. 하면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반경에 있는 주변 매물들까지 다 봐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봤을 때 예약률이 충분히 나온다. 네. 여기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매물을 찾아야겠죠. 네,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네. 그거를 보통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아요. 그쵸. 여기 월세 매물이 있네? 라는 거를 보시면 전화를 해서 이거 볼 수 있냐? 하고 임장을 가겠죠. 네. 임장 가서 또 봐야 될 포인트들이 뭐 있지만 네네네.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단기 임대를 이제 세팅하고 운영하는 거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거의 그냥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는 거네요, 그냥? 그쵸.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해요. 부업이긴 하지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 근처에 있는 괜찮은 매물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맺고 단기 임대를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제가 너무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도 네. 월세 매물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쉽지만 여기에 뭐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단지를 즐겨찾기를 해놓고 나중에 월세 매물이 나오면 바로 선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뭐 내 본업에 지장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좋아, 또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 좋아. 근데 사실 창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간 사업이라는 게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스터디 카페, 뭐 고시원, 뭐 모텔, 뭐 얘네들은 당연히 사이즈가 너무 크지만 공간에 뭔가 리모델링을 하고 가구를 넣고 이것만 해도 막 몇 천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여러 개를 세팅하는 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단기 임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어쨌든 공간을 세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내가 빌라에 옵션이 없는 곳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저의 전략은 네. 어느 정도 옵션이 있는 곳을 들어가서 내 투자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세팅을 하는 게 저의 전략이거든요. 최소한이라고 하면 얼마 네. 정도인 거예요? 보증금을 제외를 하면 네. 실제로 들어가는 세팅 비용은 100에서 15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뭐 보증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네. 보통 보통 오피스텔 보증금이 1,000만 원 내외예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내가 보증금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면 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세팅 비용 15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어떻게 보면 보증금은 돌려받는 금액이잖아요. 네,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100에서 150. 맞습니다. 끝인 거네요? 네, 말이 돼? 그렇죠. 심지어 그 투자금 대비 수익률도 어마어마하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진짜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초보예요. 생초보. 그런 초보가 셀맨님한테 갑자기 가서 나 너무 배워보고 싶어요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맨입으로 역시 자본주의. 아니. 장난이고. 실제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시우님을 제가 한번 도와드렸었잖아요. 부자 친구들에서 맞습니다. 단프로 프로젝트 했었죠. 네. 그래서 시우님도 굉장히 성과가 잘 났고 전혀 뭐 이런 부업이나 월급의 수익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도 네. 굉장히 빠르게 성과가 잘 나왔어요. 시우님 케이스처럼 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와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돈을 버는 것보다 네. 내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벌었는데 이것도 까먹으면 맞아. 내 소중한 돈이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요즘 이런 사례 너무 많이 봐. 저도 많이 날렸어요, 사실. 뭐 단기 임대 말고 네. 뭐 투자도 그렇고 다른 부업들을 했을 때 돈을 좀 많이 날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일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지 않는 게임, 잃지 않는 게임. 제 노하우를 최대한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실 셀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초보도 가능해, 비용도 적어, 이거 그냥 진입장벽이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경쟁률이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내가 차라는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뭔가 셀매님만의 뭐 차별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지만 네. 그만큼 다른 분들도 또 진입을 하시겠죠. 실제로 매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일단 단기 임대라는 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m를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새로운 수요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들어와도 저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하시더라도
저처럼 수익성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서 전략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희는 어차피 그런 분들을 이기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아직 기회가 있다. 진입장벽은 낮지만 저희만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실제로 뭔가 모텔이나 호텔처럼 뭐 잘 알려있지 않으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수요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네. 잠재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단기임대 하나 세팅하면 평균적으로 얼마 버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만 벌어도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30이면은 네. 연봉으로 치면은 360인 거잖아요. 네. 승진하지 않으면 벌 수 없는 돈이라고 그치.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임대 하나 세팅할 때마다 나는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정도만 돼도 괜찮다. 네. 실제로 내 주머니에 떨어지는 돈을 계산을 해보면 네. 최소 40만 원인 것 같아요. 호점마다 다르지만 최대 뭐 80만 원까지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냥 한 50만 원 내외로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초기 투자 비용이 100에서 150이라고 했는데 네. 한 달에 50이 나오면 회수 기간이 2에서 3개월인 거예요? 그렇죠. 넉넉 잡아 뭐 3달에서 4달 정도면 회수가 되죠. 보증금을 돌려받을 돈이니까 수익률이 무한대가 되겠죠. 아니 이게 말이 돼? 보통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면 회수 기간을 제가 알기로 짧아도 1년 반 정도를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창업이 3개월 만에 회수가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매력을 느껴서 아니 이거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계속 내 용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뭐 최대 수명이 2년밖에 안 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최대 수명이라는 건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부동산이 아니고 네. 임차인으로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뭐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건 이제 접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때는 뭐 다른 지점을 알아보거나. 네. 이제 막 30살에 들어서신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월에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네. 왜 이런 삶의 방향을 걸어오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되게 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제 꿈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평범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를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겠네. 월급으로 벌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그럼 월급에 내가 시간을 덜 들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라는 걸 계속 찾아다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단기임대까지도 왔던 것 같아요. 단기임대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호점들이 대신 일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건 아니었고요. 네. 그때 한참 이제 좀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22살 12월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때 전역을 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전문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실제로 다시 받고. 아 그래요? 네, 결과는 안 좋았죠. 다행히도 결과가 안 좋아서. 아 오히려 다행이구나. 네, 이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그때 방황하던 시기에 친구가 책을 한 권 추천을 해줬어요. 그때 읽었던 책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제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 180도라면 180도까지 바뀌었죠. 그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명 깊으셨길래 그렇게까지 뭔가 인생이 180도로 변할 수 있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 그래서 제가 전문직을 처음에 꿈꿨던 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래서 전문직을 가려고 했던 건데 전문직 사람들도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급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입이 끊긴다. 그래서 전문직보다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라고 네. 판단을 했죠. 그 책을 읽고 네. 그쪽과 관련된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럼 뭐 돈, 부, 경제, 부동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저의 어떤 기반을 좀 다졌던 것 같고요. 그 기간이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전략적이지 못하고 투자해보고 실패하고 사업해보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가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씩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 왜냐면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 2년 된 것 같아요. 이런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평범하지 않은 꿈을 꾸셨다고 했는데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조금 부끄럽긴 한데 네. 저는 딱 문장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네. 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거. 그러려면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꿈을 딱 적어놓고 살고 있죠. 그 꿈을 향해서.
보통은 경제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정도로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시간까지도 구애받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돈이 엄청 많고 자산도 많아. 네. 그리고 월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도 많은데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가족들과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긴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좀 이제 여행도 다니고 시간적 여유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연봉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점점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바빠진다. 그 시간이 없어진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좀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제가 셀매님을 좋아하게 된 계기, 사실 저는 그 지출 통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셀매님이 대단하신 게 월 1000을 달성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고시원 들어가셨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난 이게 너무 네. 충격적인 거야. 생활도 풍족하게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조금 참고 있는 거긴 하죠. 근데 되게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죠. 네,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네. 지금 투자를 하는 것처럼 저도 제가 원하는 그 꿈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간 거는 나중에 고시원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주거 비용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저는 나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주거 비용에 월 100만 원 이렇게 쓰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난 어차피 잠만 자고 밖에서 임장 다니고 돌아다닐 건데 굳이 많은 돈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또 지금 해보지 또 언제 해보겠어요. 네.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갔던 거고 주변에 반대가 심했죠. 그렇죠. 그럴 네. 것 같아 진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그거 더 아껴서 또 다른 데 투자하고 또 이런 경험들이 고시원 창업할 때 또 다른 공간인데 할 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저는 최대한 비교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나보다 더 좋은 곳을 바라보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 대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한 발짝 가고 있다는 그거 자체가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좀 즐기려고 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감사하죠. 진짜 건강한 청년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이러진 않았고 그냥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또 좋은 영상들 찾아보고 책 읽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출 통제를 진짜 명확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30살 나이에 얼마 모으셨는지 공개가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자산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단기임대 운영하는 보증금으로도 들어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네. 근데 뭐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그래도 2억은 넘는 것 같아요. 네, 순자산이. 지금 사업이 좀 이제 원활히 돌아가기 시작한 지가 1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네. 와 벌써 2억. 지출 통제를 또 열심히 하고 단기임대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도 있고 그걸 또 재투자하고 스노우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이렇게 늘려가는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월에 1000만 원 이상의 만약에 현금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 이 사업에 몰입하기 위해서 직장 그만둘 것 같아요. 직장 힘들잖아요. 힘들죠. 계속 오늘도 100km 넘게 운전하고 그러니까요. 아침 직장에 꾸준히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왜 그런 건지도 물어봐도 돼요.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 다녀야겠다고 선택한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겠다. 그게 뭐 단기 임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노동을 통해서 버는 월급 제일 안정적인 수입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단기 임대에도 또 투자를 해서 세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동산을 살 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또 살 수도 있고 또 회사를 다니다 보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업무를 하면서 더 배우는 것들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도 생기고 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힘들었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텐데 지금은 되게 재밌게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 1000만 원 벌면 퇴사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뭐 인생도 마찬가지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될 때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 임대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단기 임대를 제가 했던 것도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로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제가 확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늦게 하셨다고 했는데 네. 졸업은 왜 늦게 하신 거예요? 제가 20살에
입학해서 29살에 졸업을 했거든요. 네. 거의 9년, 10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학교에 있었는데 남들은 이제 휴학을 해도 군대 갔다 와서 뭐 1, 2년 요 정도 휴학을 하잖아요. 저는 뭐 3년 군대 제외하고 이렇게 오래 했거든요. 그때 부해추월차선이라는 책이랑 다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책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저는 주식 투자도 했었고 사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대학생인데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하겠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뭔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럼 어디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지? 아, 스타트업을 가야겠다 라고 판단을 했죠. 또 그때 제가 특강을 들었는데 네. 그 대표님이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어떻게 알고요? 그때 제가 약간 조장 같은 걸 했었거든요. 아. 대표님이랑 막 학생들 스케줄 좀 조율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뭐 열심히 하고 하니까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마침 사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스타트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자 라고 들어가서 저는 1년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그때 한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아, 있었고요. 진짜요? 네.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좀 지난 회사였어요. 어느 음. 정도 이제 구색이 갖춰지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단계에서 저는 운 좋게 좀 조인을 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쌓은 경험으로 이제는 좀 내 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온라인 유통업도 도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으면은 진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랑 일하는 법, 대화하는 법, 어떻게 자금을 또 굴러가는지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와, 되게 진짜 귀한 경험이다. 네.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할 수 있는 그쵸. 경험인데 저는 돈을 받으면서 했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복학했다가 다시 휴학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거의 매출이 한 월 1,000만 원 정도 나와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저의 여기서 약점이 나온 거죠. 아, 딱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 더 이상 이제 뭔가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1등 할 필요 없어. 네, 그냥 그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해도 계속 월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별거 하지 않아도 이거 그냥 꿀인데? 이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은 또 떨어지고 그런 경험을 또 했었죠.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은 누군가의 눈엔 비범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실행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실행력이 좋으셨던 건지 아니면 뭔가 실행력을 길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실행력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고요. 근데 그것도 책이랑 결국 연결이 됐는데 책을 읽고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손해보는 건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었는데 저도 뭔가 의심이 많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만약에 크게 잃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면 실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걸 도전할 때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책이든 강의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의심을 계속 해소해 나가요. 그러다가도 이제 안 풀린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 그러면 실행에 옮기지 않고요. 근데 그게 확신으로 바뀌면 저는 그때 이제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료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공간 임대 하는 거에만 거의 500만 원 정도의 강의료를 썼으니까 네. 그게 이제 확신으로 바뀌면서 이거는 내가 투자해도 충분히 뽑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다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작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작게 시작해서 이게 잘 안 돼도 나한테 타격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기 임대도 200만 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투자했을 때 이게 내 인생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작게 시작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뭐 호점을 늘린다거나 뭐 인테리어를 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셀매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 계획도 청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10년 후에 셀매님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저는 모텔을 좀 운영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자산적인 거 외에는 저는 제가 걸어왔던 길이나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었던 방법들을 좀 다른 분들께 알려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도 좋을 수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서 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어서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성과를 냈던 것들을 남들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매님은 성공을 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제 생각이랑 같아서 저는 양자택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돈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성공하려면? 네. 되게 우문현답이다. 그러니까 결국 싫든 좋든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은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게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돈이 없으면 좋아하는 것도 못해요. 잘하는 것도 못하고. 맞지. 그래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그때 좋아하는 걸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대답은 돈 되는 걸 우선하고 그때 좋아하는 걸 해라. 거기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 버는 걸로 다른 사람들도 돈 벌 수 있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셀매님의 가치관이나 마인드의 매력을 느꼈거나 많은 걸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저도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남들이랑 똑같이 학교 나와서 군대 갔다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평범한 직장인도 충분히 도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제가 산 증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너무 큰 자금으로 도전하지 마시고 지지 않는 게임을 저희는 해야 되니까 그런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셀맨님과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또 이렇게 자리에 출연해주신 셀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양질의 사이트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찐드의 맥스 그리고 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